인도가 보기에 한국은 너무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물밑으로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발 인도를 보지 말고 남아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인 나라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지 이런 이야기들 자꾸 질문하시는데 라운드 1 파이트.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저는 진짜 인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상하게 인도 가려고 할 때마다 좀 일이 생겨서 결국은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도에 가봤다고 인도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 마라. 뭐 다행히 전 못 가봤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말해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잘 이해되는 나라 바로 인도죠. 그 얘기를 2부에 이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성영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진짜 딱 어떤 나라다 이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 도대체 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인도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그 기자님 같은 공부하는 거 즐겨 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없는 걸 설명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 설명이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카스트는 사실은 이제 뭐 포르투갈어로 뭐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책에서 배우던 브라흐마나,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가 있어서 이 네 계급으로 세상이 나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바르나라고 그러고요. 네. 바르나 체계라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고대에 사제 계급이 자기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책에 적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그냥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나와서 반복적으로 외웠는데요. 시험 문제 특히.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인도 회사라는 이게 회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가 아니고 네. 회사죠. 동인도 회사 뭐 인도에선 악명 높았던 영국의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해야죠. 네.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어 갈 때 뭐냐면 정보를 수합을 하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상대로 누구를 택했냐면 사제 계급을 택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간 인도 전통 쪽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수많은 전적들을 다 익힌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스크리트 하면 언어를 익힌 사제 계급들에게 인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계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면에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요. 실제로 고전에 보시면 이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브라흐마나 여자와 크샤트리아 남자가 결혼하면 누가 생겨나고 크샤트리아 남자와 바이샤 여자가 결혼하면 누가 생겨나고 하는 무한 조합을 곧바로 만들어냅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대체 몇 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 무한 조합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네.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보들이 아닌 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뒷부분이 다 붙어 있었는데 네. 아무도 그 부분에는 주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신문에서 보는 카스트는 뭐냐? 그거는 바르나가 아니고 자띠라는 겁니다. 자띠는 출생을 해서 얻게 되는 자기 성씨와 연관된 직업 공동체를 말합니다. 좀 여기 어려운데요.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르나하고 자디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러면 바르나를 카스트를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디가 지금 현재 자띠가 실제로 카스트입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제가 강씨로 태어나서 네. 관악구에서 구두를 만드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이면 네. 저는 강씨라는 성을 쓰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 자식들은 그 자띠 안에서 구두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관악구에만 구두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는
박 씨가 구두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띠는 뭐 수백만 명이 속할 수도 있고 어떤 자띠는 몇천 명만 할 수도 있고 네. 빨래하는 자띠가 있고 뭐 차를 끓여서 파는 자띠가 있고 농민 자띠가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네. 그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만드는 작업을 식민지 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처음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문맹률이 높죠. 그럼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할 때 칸을 만들어서 X 표시를 해야 될 텐데 그 칸에 브라흐만 끄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를 적어놓은 겁니다. 아.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네. 당신은 어느 쪽이냐? 아. 그러면 갑자기 현실이 아니던 게 현실이 돼버립니다. 뭐 그러니까 뭐 옛날 뭐 고전이나 경전에 있던 걸 예. 갑자기 현실로 끌고 온 건 영국 사람들이군요. 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100%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냐면 구두 만드는 강 씨가 끄샤뜨리야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 우리 조상이 강감찬 장군님이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조정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자띠는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서로 무한 경쟁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말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뭐 세계에서 뭔가 잘못되거나 부조리가 있으면 그 영국에 물어봐라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도를 좀 비판할 때 야 카스트를 아직도 쓰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자기들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최근에 우파 진영에서는 모든 죄를 영국으로 돌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영국으로 못 돌리는 죄는 파키스탄에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예전에 네. 70년대의 남북 관계처럼. 네. 그런데 실제로 카스트는 전통 사회에서 있었던 실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내지는 유럽에서도 전근대 사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럽의 길드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자띠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카스트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관악구에서 강씨들이 예전에는 백정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백정이면 아주 천민, 극천민이지 않습니까? 피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강씨들이 관악구에 육류도소매업을 독점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준재벌급이죠. 모든 치킨집과 모든 삼겹살집이 네. 강씨에게 밑보이면 고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강씨야말로 정말 경제력을 가진 자본주의적인 경쟁력을 가진 집단이 되는데 네. 이 강씨들이 갑자기 우리가 이번에 관악구청장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강씨들이 몰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치 집단이 카스트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과정이 70년대 이후로 본격화됩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엉망인 나라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지 이런 이야기들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카스트를 보시면 그 답이 보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 보죠. 모델로. 관악구 전체 인구의 40%가 강씨고 40%가 박씨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선택이 쉽지가 않은데 관악구 인구의 80%가 박씨고 20%가 강씨라고 하면 어느 정당이거나 박씨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박씨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내겠죠. 네. 그러면 80% 박씨가 표가 둘로 갈리면 두 당의 후보가 40%씩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캐스팅 보트는 누가 갔습니까? 강 씨가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강 씨는 다음번 선거 있을 때까지는 네. 자기 주장을 못 하니까 조용히 지내야 하지만 그 선거 국면에서 뭘 시도하겠습니까? 모든 민원을 해결하겠죠.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를
건설해달라.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신용 불량자 문제 다 해결해달라, 탕감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선이 되기 위해서 후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 씨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민주적인 이해관계의 절충 과정이 카스트 단위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납득을 하실 텐데요. 일정 네. 정도 민주주의는 그래서 최하부 단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자갈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바스락거리긴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큰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인도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정치만이 아니라 사실 경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게 저희 특파원 인도 특파원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특파원 갔던 선배가 이제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스트하고 연관된 건 카스트에 이제 높은 데 있는 분을 고용을 하면 이제 나 귀찮은데 왜 자꾸 일 시켜 이런 느낌이고 좀 낮은 카스트에 있는 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하도록 고용을 하면 이분은 제가 카스트가 높아서 전화도 못합니다. 잃어버리니까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카스트를 고용해도 낮은 카스트를 고용해도 일을 못하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더라. 그래서 한 명이 고용해서 될 일을 인도에서는 2명 고용해야 될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카스트가 경제활동에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카스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시골 마을에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 가시면 네. 지금도 카스트에 따른 계급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천민들은 철저하게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 뭐 동원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 그리고 상위 카스트라는 것이 명목만 상위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주 계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 지역에 오면 원래 규칙상 상위 카스트는 하위 카스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고요. 두 가지는 아주 크게 금기가 됩니다. 하위 카스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결혼을 하위 카스트하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통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박 기자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델리의 어느 레스토랑에 갔는데 네. 저보다 높은 카스트 사람이 요리를 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를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를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시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이 그 문제가 되지도 않고 문제를 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다른 때는 박 기자님 양반 집안이세요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상황이 딱 되면 갑자기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 집안이 어디 본이 어디고 뭐 양반 집안인가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렇죠. 이렇게 묻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인도 사람들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 안에 수용이 되면서 카스트 논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집권당 BJP라는 국민당이 식민 시절부터 독립을 이끌어낸 의회당을 컨그레스 당을 완전히 밀어내고 절대 다수당으로 집권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제가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서 좀 들을 때 이분이 기차역에서 차를 파는 상인 계급 아니 그러면 카스트가 있어서 뭔가 브라운만 이런 뭔가 좀 더 상위 계급이 막 대통령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관계없이 정치는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치 지형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간디가 사용했던 종교적 상징을 동원해서 일반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인이 모디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 이미지를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당해서는 그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주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3월하고 4월 초까지 있었는데 그 선거를 우크라인 프라데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이슈가 된 것은 뭐 미국 편을 들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인도가 이 국면에서 세계의 강국으로서 우리의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모디 총리 같은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냐면 인도가 세계의 스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인정받는 선진국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 중견 국가 아니면 뭐 선진 국가 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미국은 뭐 세계의 리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승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디는 세계의 스승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승이라는 건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인도에 와서 배우려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직 그리고 언제든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이라면 러시아를 불러다가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러시아가 예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안 되네요. 네. 그런데도 세계의 스승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인도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작전을 너무 훌륭하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를 넘겼습니다. 네. 이 선거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말씀하신 그겁니다. 카스트 체제가 약화되면 수적으로 중간 이하의 카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이하라는 거는 헌법 기준으로는 여타 후진 계급 OBC라고 부르는데요. Other Backward Class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디가 천민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대부분 외국인들이고요. 천민은 아닙니다. 중간층인데 하위 중간층 출신입니다. 왜 하위 중간층 출신인데 됐을까요? 하위 중간층이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는 그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전통 브라흐만이나 끄샤트리아 계급에 있던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루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진 저는 브라흐만이고 끄샤트리아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뭘 해줄 건데 이렇게 묻죠. 인도도 많이 바뀌었네요, 진짜 예. 실용적으로. 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브라흐만이라서 지금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1등 했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갔고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서 개업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라고 이 내러티브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경쟁력을 근거로 한 상위층 내러티브가 필요하죠. 이 내러티브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내러티브가 뭐와 결합이 되냐면 힌두 극단주의와 결합된 상태로 제시를 했던 게 BJP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으로 밀려난 간디 네루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콩그레스 정당 의회당의 내러티브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이 이기는 구도로 가기가 쉬웠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할당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100%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주택 문제하고 교육 문제인데요. 할당은 어디에서 해주냐면요. 대학 입학 정원의 20%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20%는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어느 카스트가 차상위 계급 카스트로 돼 있었는데 그 카스트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사정이 나아져서 거기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지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네. 그러면 사실은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나 천민 시켜줘 이런 겁니다. 이거 참네. 왜? 네. 우리 아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데. 야, 이거 좀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네요. 우리 딸이 시험 쳐서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배제되면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민으로 받는 어떤 불이익보다 이렇게 의대를 보냄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 예, 얘기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카스트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집단 경쟁 논리 안에 들어간 일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종원 기자님께서 카스트 이해하기 힘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천민 시켜주세요 이러고서 폭동을 일으키는 현실을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 모디 총리의 이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나 이런 것도 여기서 좀 파급되는 것 같은데요. 모디 총리가 힌두교 원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랑 결합을 하길래 아니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 보통은 원리주의에 정반대되는 쪽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원리주의는 전체주의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뭐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그리고 뭐 자본주의 이쪽하고 원리주의가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도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네. 아시다시피 인도는 다 인종, 다 언어, 다 종교, 다 문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어도 정할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도대체 근데 몇 개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인도에는 제가 궁금한데요. 언어와 방언을 구분하는 선은 언어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건 정치적으로 정해집니다. 예. 학문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헌법에서 정하는 공용어들이 있고요. 네. 22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늘어가고 있고요. 각 주 정부에서 주에서 정하는 공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이제 엄청난 수가 되죠.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뭐 포르투갈어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아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주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은 스스로 이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인도 지도부들의 판단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파키스탄은 국어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아이덴티티로 삼아서 독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르두를 국어로 씁니다. 그 우르두는 힌디하고 언어가 똑같은데 문자만 아랍어 문자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 어렵겠는데요. 예. 그거 아랍어 문자에 예. 힌두어 그렇죠. 계통? 예. 그런데 단어들은 되도록이면 산스크리트 계열보다 아랍어 계열을 씁니다. 그러니까 뿌스닥이라는 산스크리트 계열의 책이란 단어보다는 키답이라는 아랍어 단어를 쓰죠. 네. 근데 언어는 통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디가 택한 노선, 힌두 극단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결합시켰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최대 15에서 20%를 차지할 수 있는 소수 종교, 이게 바로 모슬렘이죠. 이슬람 세력 그리고 특히 모슬렘 신도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것과 엮어서 파키스탄 적대시 정책을 같이 끌고 가면서 아이덴티티 정치를 강화시키면 나머지 80% 표는 충분히 자기에게 올 수 있고 이 80% 안에서 전통적인 카스트 질서가 아니라 능력주의와 그 다음에 효율주의 를 근거로 해서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합리적인 사회라는 논리를 구축을 해내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인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뭐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만 따질 게 아니라 사실 경제적인 수준으로 중국이 우리 기술 추격도 했고 또 앞으로 중국이란 나라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대안은 인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권이든 이런 데서 또 진짜 인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은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딱 하나입니다. 제발 인도를 보지 말고 남아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을 크게 해서 봐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남아시아에 대한 대남아시아 전략을 갖지 못한다면 한국 외교 전략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진 채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접어두고요. 지금 여쭤보신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도가 보기에 한국은 너무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물밑으로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쿼드에 들어가 있긴 한데 쿼드가 반중 전선의 선봉에 서는 것에는 인도가 반대를 하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들어와서 같이 반대를 해주면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을 밸런싱 하는데 균형을 맞추는데 같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도가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핵심은 뭐냐면 서로 상보적인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퍼즐에서 두 조각 이빨이 딱 맞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용접을 해서 조선을 해서 배를 파는 나라에서 반도체를 팝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또 바이오 생산품을 팔고 의약 제품도 팔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팔레트가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등 기업이 있어서 전 세계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상 가능한 기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는 한국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중국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중국에 경도된 것도 아니고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쪽으로 미국에 경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밸런스를 지키는 나라인데 마침 경제적으로도 인도와 너무 상보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IT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당연히 인도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고요. 그런데도 인도 IT 산업이 수출 위주 IT 산업이기도 하지만 미국 IT 기업의 하청 구조를 가진 산업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을 상대를 하면 그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인도가 모든 것을 접고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도는 사실 한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목, 식자층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이 인도에서 공공 외교에 완전히 실패했다. 그런데 그냥 아주 험한 말로 인도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힘세고 돈 많은 친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가고 매번 우리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건 다른 주제이긴 한데요. K컬처 한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한데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언론 보도를 천천히 보시면 모든 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찍었을 때 인도에서는 끝까지 2위였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저기서 춤을 한번 췄어야 돼. 이런 제가 농담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오징어 게임 춤이 없었어. 이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국 1등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히트를 했던 대부분의 영화들이 인도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국제 시장 같은 영화는 한국 근현대사가 녹아 있어서 리메이크하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에서 리메이크하고 대히트를 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 역사 영화를 어떻게 리메이크합니까? 대단해요. 분단, 파키스탄과의 분단.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리메이크가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가.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듯이 이제 이미 인도 소비 시장이 보편화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비 시장 안에서 한국 상품과 한국 문화 수출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도 너무너무 긍정적입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젊은이들의 희망사항 1번은 인도 구루카 용병 시험, 네. 2번은 한국어 시험.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변인차가 우리 경제를 끌어왔다고 좀 보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중국 또는 포스트 중국을 얘기할 때 그 대안으로 저는 인도보다 중요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전체가 정말 다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제한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욱더 중요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과 함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